음성 정치 월간지, 정치 과학 창간호.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의 김수민입니다. 정치 과학,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선을 보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치 월간지인 월간 지방정치 창간을 알렸고요. 그것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민의 뉴스 밑장 고정 업로드는 한 달에 2번이 되는 것이죠. 정치 과학, 왜 과학인가? 과학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 과학. 정치는 과학이기 때문에 정치 과학입니다. 정치에도 수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간과되어 왔던 것은 정치를 문과적으로 다뤄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정치 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정치를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플레이어는 각자 다 다릅니다. 이 플레이어 저 플레이어 다 다른데 이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내로남불까지로 치닫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이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러다 할 때 아시타비 식으로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을 잇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진영 편인지 어느 쪽의 플레이어의 관점에 서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흐름을 놓고도 완전히 판이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 여당 입장에 있는지 야당의 입장에 있는지 따라가지고 똑같은 현상도 유리분리를 잃는 것 자체가 달라요. 지금 정치판의 댓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상황인데 불리하다고 지적을 하면 괜찮다, 안 불리하다 이렇게 우겨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똑같은 현상을 자기 아닌 다른 편에서 겪을 때는 불리하다고 얘기를 할 거면서 했으면서 자기가 겪으면은 그거 안 불리하다,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거는 유리하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다른 편에서 겪고 있으면 그것도 유리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건 불리하다, 이렇게 유리분리에 대한 판단 자체가, 사실 현상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전체 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을 내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자기가 플레이어라고 자기 위주로 다 해석하고, 모든 게 그런 식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판, 전체 판을 잃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두드러지는 주제들이 있죠. 선거제도, 권력구조, 여론지형, 정치체제, 정당체제, 이런 문제들이 전체 판을 잃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판을 누가 더 잘 잃느냐의 싸움으로 가야 돼요. 플레이어가 이 플레이어 저 플레이어 있고 그냥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똑같은 얘기 결국에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치 과학이 표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의 법칙을 특집으로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주제를 한 가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네, 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경찰 일선, 직장협의회를 포함해서 일선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면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 소위 윗선에서도 좀 책임을 다해라, 뭐 하고 있냐, 이 항의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총경급 인사들이 모여서 개최가 됐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울산 중부경찰서 서장인 류사명 총경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에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사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적절하냐 틀렸냐,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기 앞서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는 위법입니다. 이 부분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법이냐? 자, 행안부에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인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맞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있는 조달청이라든지 이쪽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청을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그러한 관계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자신들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조직법이에요. 정부조직법 제7조에 보면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것을 행안부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따져도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 게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소속 청을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단서가 이미 제7조 사항 이전에 제7조 1항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 소속청에 대해서 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 사무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봐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경찰청하고 조달청이 다른 거는 경찰청하고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법을 따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부조직법부터 먼저 정리를 하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제34조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무를 관장하느냐 3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안전 및 재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소방 관련한 사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치안, 경찰 이런 조항은 없어요. 안전 및 재난에 그럼 치안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진 않은데 치안은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 삭제됐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의 전신이 뭐죠? 내무부입니다. 삭제됐어요. 내무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습니다. 의도를 갖고 삭제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34조 5항에 그러고 나서가 아니라 같이 진행된 것이 뭐냐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뜻이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이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정될 때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라고 지금은 돼 있지만 처음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예, 그렇다면 이거는 경찰청이 관장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이게 조항이 표현이 손질된 것은 법조문들이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현대화 작업을 밟습니다. 뭐 표현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바뀐 건데 애초에 취지가 뭐냐 결국에 종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사무였던 치안을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경찰청을 두되 경찰청으로 치안 사무를 소관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경찰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부처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경찰청 사무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휘하에 굳이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과 검찰청은 따로 법률에 따라서 그 관련 사항을 정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없냐. 자, 없는 건 뭐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위는 검찰청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위는 경찰청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경찰청 법을 살펴봅시다. 경찰청법은 경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제목을 달고 있어요. 자, 여기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제청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아니에요. 제청권입니다. 임명을 하는 가운데서 추천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거를 보고 이건 괜찮다 해서 제청을 하는 거예요.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위원회 회의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위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각 시도에 두고 있는 거죠.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도 있고 자치경찰위도 있는데 여기서 심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사제청권입니다. 경찰 인사제청권.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인사에 대해서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 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경찰위원회가 핵심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찰위원회가 실제로 경찰의 주요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는 권한들을 보면 경찰위원회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청을 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 좀 결정해야겠다 하면은 경찰위원회 회의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 다시 심사해야 된다라고 제의를 요구하는 거.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서의 제청. 이걸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 뭐냐면 1991년에서 1992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내무부 장관,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를 경찰에 대해서 하고 있던 것인데 그 권한이 경찰청 내부로 들어가고 그 경찰청이 새로 생긴 거죠. 독립외청으로 새로 생긴 겁니다. 92년에. 그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1990년에서 91년 이렇게 넘어갈 때에 행안부 장관이 하던 것을 경찰청에게 준다. 혹은 경찰청에게 주는 것 말고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는 경찰청이 있으면 경찰 내부에서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하는 게 있고 외부 통제는 경찰위원회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여기서 측면 개입을 하는 수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무슨 국가경찰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임명 과정에서 제청권 행사하는 정도고, 그리고 통과된 거에 대해서 제의 요구할 수 있고 혹은 자기가 거기에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안건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또 자치경찰위원회, 각 시도 경찰청 이런 식으로 계통이 짜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이 현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잘 보면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만 행안부 장관이 작용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경찰위원회에 관련된 거예요. 자,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는 게 경찰청법 제11조 1항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는 그 산하에 사무기구를 둔다는 게 경찰청법 제27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안부 장관 말고 경찰청 구성원도 아니고
경찰위원회 구성원도 아닌 사람이 행안부 장관인 인사 중에 경찰에 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민 행안부가 이번에 기획을 한 경찰국은 파견된 경찰 공무원 12명, 일반 행안부 직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행안부의 경찰국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상민 장관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현행 법질서상. 그리고 경찰국을 둘 수 없다. 왜?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관사무는 기본적으로 치안은 다시 정리하자면 경찰위원회, 경찰청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행안부 장관은 측면에서 혼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행 법질서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진하려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국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이유는 원래 사고방식이 국회 경시인지 아니면 국회 구성이 여소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안 올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를 경시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 게 이상민 행정부예요. 행안부예요. 자, 시행령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도 법률과 똑같이 입법 예고로 해야 됩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상으로 기본 40일이에요. 40일인데 요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 방안, 이 내용이 이제 크게 3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이 3가지인데 일단 제목만 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예, 소속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가 틀린 거고, 이거를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만, 시행령으로 추진한다 해도 입법 예고로 40일을 해줘야 돼요. 행정절차법상. 40일이고, 이것을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기간을. 근데 어떻게 줄였다? 4일 동안 입법 예고했어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가 이거 입법 예고에 시민의 의견서를 낼 수 있거든요. 내려고 해봤더니 이미 끝났어. 7월 20일에 내가 확인한 거예요. 이거 7월 15일에 언론에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4일 만에 입법 예고로 끝을 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40일인데. 국민의 생활이나 권리에 직접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법제처장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간을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예외 조항이 행정절차법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없어요? 행안부에 31년 만에 경찰국을 다시 설치하는 건데 이게 추미애가 했던 짓이랑 똑같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이거 바꿨어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선택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를 생략했어요. 그전에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 내에 차장급 검사 직위 4개 정도 없애는데 그 과정에서 또 입법 예고로 생략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 사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도 감찰위원회가 법무부가 검사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적절하게 했는지 이런 걸 감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게 감찰위원회죠. 근데 그거를 규정을 바꾸는데 그것도 선택사항으로 바꿔버리는데 의무사항이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입법 예고로 생략해버렸어요. 근데 그 추미애 법무부와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일, 꼴랑 4일입니다. 정말 웃겼던 게 7월 20일, 19일에 입법 예고 기간 끝났어요. 7월 20일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견을 냅니다. 위법 소지 있다고. 국가경찰위원회조차도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입법 예고 40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를 4일 만에 끊는다. 자, 입법 예고 말고 행정 예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 예고는 뭐냐면 법령,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더 하위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행안부로 치면 행안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기본 계획 자체는 법령보다 더 하위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때 예고를 하는데 이거를 행정예고라고 하거든요. 행정예고를 할 때도 기본 20일이 행정절차법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예고도 20일 해야 되는데 지금 4일 만에 이걸 끝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청법에 따르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안부 장관 본인이 이게 주요한 경찰 정책이다 싶은 거는 경찰 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고요. 경찰위원회에. 근데 본인이 권한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써. 왜? 경찰위원회를 패싱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거 이것만 해도 위법이에요. 왜 안 거쳤을까요? 국가경찰위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났지만 국가경찰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위법 소지가 있다. 이거를 건너뛰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겁니다. 다 건너뛰어가면서 다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반발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류산명 총경을 대기 발령을 시켜놨는데, 자, 이중잣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를 보세요. 검수완박 때 검사들이 회의했죠. 이거에 대해서도 징계하자고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는.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에 징계한 거 가지고 전두환 정권 부활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검사들한테 한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검경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욕을 하든가. 한쪽만 트집을 잡냐고 왜?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 틀렸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거를 정부조직법과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를 고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집, 이번 정치과학 창간호의 특집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법칙.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5월 1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3개월이 안 된 상태인데 지지율이 30%대 초반.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30 내지 35, 요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도어 스태핑에서 말 실수한 거, 전 정권 탓한 거, 또 경제 상황이 나쁜 거, 근데 경제 상황이 나쁜 거에 비해서 신경이 딴 데 팔린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인사 논란, 김건희 영부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정실 인사 채용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다들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판을 봐야 된다. 근본적인 배경부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 대통령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가장 낮았던 대통령이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갤럽 조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그때 조사를 안 했던 건 아니고 데이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취임 초기에 지지율로 봤을 때 가장 낮게 내려간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얼마다 29%가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그리고 높았던 사람이 누구죠? 취임 초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뭐 7, 80% 가다가 뭐 90% 나왔다는 조사도 있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70%대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70%대였는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한데 몇 달 지나가지고 30%대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처음에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국정 운영 기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한 70% 가까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다가 취임 초기에 20%를 밑도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높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확 깎여버립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에 속합니다. 50%대인데 이것도 한 취임하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 한 20%대로 떨어집니다. 30%를 살짝 밑도는 쪽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취임하고 나서 4년 정도 만에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었습니다. 80%대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한 40%대에서 대통령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기준으로도 높은 편이었어요. 자, 요 차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왜 그러면 지지율이 낮았느냐? 1987년 대통령 선거의 후과예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렀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 당선된 사람의 초기 지지율이 나옵니다. 자, 이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거라고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미 예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지지율 막 70%, 80% 절대 안 나옵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60% 밑으로 나왔어요. 대통령 될 때 초반에. 그러니까 51.55%로 득표를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거기서 크게 안 오르는 겁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전형적인 그런 사례일 것이고, 심지어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 수행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6개월 만에 50% 미만 가고, 처음에도 60%는 넘기 힘들 겁니다. 왜? 국민을 반동가리로 쳐냈으니까. 그리고 찍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싫어서 안 찍는 거예요. 네. 제가 예언했던 것보다 더 낫죠. 네, 6개월 정도 더 봐야 된다고 했는데 더 낮아요. 이건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됐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정권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난 사람들이 계속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도 40% 밑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봐봐요.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이 40% 미만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는 50% 이상이 다 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분열적인 정치 지형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지율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는 36.6%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대세는 뭐였습니까? 민주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화하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 쪽입니다. 근데 정권 교체 쪽이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종필 후보가 그때 한 8, 9%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노태우 후보는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노태우 후보가 36.6%로 당선이 됐는데, 그럼 왜 취임하고 30% 미만의 29%란 지지율이 나왔느냐? 노태우 후보를 찍은 사람들도 다 좋아가지고 찍은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불안하니까 일단 노태우 밀자,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한국갤럽의 최시중 씨가 경영을 했었는데, 최시중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 후보한테 제껴진 적이 있었고요. 특히 언제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그 전두환 신군부한테 당했던 사람이죠. 12.12 때. 그 사람을 김영삼 후보하고 통일민주당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 동영상도 있죠.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승화 장군입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네, 그 사람을 임명하면서 군정종식이라는 슬로건 내걸고 노태우 후보보다 김영삼 후보가 더 많이 나왔던 그런 대선 국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에게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에게도 따라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필의 득표였던 8, 9%를 빼면 91%, 92%인데 거기서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노태우는 김영삼한테 뒤처지고 김대중한테 좁혀졌다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한 30% 초반 정도인 거예요. 그때 대선 중간의 지지율은. 근데 뭐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정권에 바로 교체를 해도 될지 불안했던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민주화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바로 정권을 넘겨줘도 되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붙어져가지고 36%가 나온 거예요. 자, 노태우 대통령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찍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탈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안 찍었던 사람들은 다 실망했기 때문에 이미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29%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높았느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연장에 속합니다. 민자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하고 같이 민자당을 했던 사람인데 민자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국정 수행 초반에 지지를 해줄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에서 김영삼은 정당으로 보면은 정권 연장이지만 군인 출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나온 것은 김영삼 때가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킨 이후에 31년 만이었던 거예요. 그 31년 만에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정당 대 정당의 관계로 보면 정권 교체가 아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기분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이쪽에서도 상당수가 김영삼 대통령을 일단 밀어주자, 이 분위기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김대중 후보는 당시에 하야와 같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공백이 일단은 김영삼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초창기 지지율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집권 기반이 약한 편이었죠. 김종필 씨하고 손을 잡고 겨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왕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IMF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예요. 새로운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도 새로운 정부의 색깔을 띄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아예 정권 교체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일부 인원은 구여권이었던 자민련 사람이긴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당, 여당이 아니었던 당에서 나온 거는 선거를 통해서 나온 건 처음이에요. 4.19 때 4.19 거쳐서 민주당이 집권한 거는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평적 정권 교체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공격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많이 받았지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믿어보자. 그리고 저 사람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경제 쪽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확실하게 우위라는 것은 중론이었기 때문에, 또 당시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밀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70% 지지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만 굉장히 많이 깎이진 않았어요. 심지어 2020년 총선 때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지지율이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 배울 거는 배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고정 지지층 자체는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이죠. 호남이 받쳐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깎여서 중반기에 되면은 이제 50%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예전의 정부하고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일단은 고정 지지층이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언제부터 없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없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 정권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역시도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처럼 새로운 정부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왜? 삼김씨가 아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김영삼 대졸, 김대중 고졸인데 노무현도 고졸인데 김대중하고 노무현은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납니다. 김대중이 고졸인 것과 노무현이 고졸인 것은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노무현은 야당을 오래 했거니와 여당을 조금 하면서도 비주류로 인식됐습니다. 호남당의 영남 사람, 비주류로 인식된 것이죠. 근데 당에서도 비주류했던 사람, 당 안에서도 비주류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지는 효과, 새로운 인물이 되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이 언제 대통령이 될 수 있나 했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라는 인식을 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 선거 때도 이회창 씨의 정권 교체론보다 노무현 쪽의 낡은 정치 심판론이 더 크게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던 거죠. 그런 노무현 정부였기에 또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도 지지를 어느 정도 줘서 70% 지지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김대중 정부하고 달랐던 부분은, 김영삼 정부하고 달랐던 부분은 노무현 정부는 집권의 고정 기반이 작은 정부였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어렵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후보직을 유지해서 그것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까지 거쳐가지고 3등으로까지 쳐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20% 밑으로 조사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도. 예, 그렇다면은 집권 기반은 굉장히 허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여당 내의 균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분당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발전적인 신당, 그러니까 분당 없이 그냥 당을 간판을 바꾸고 이럴 거냐, 이러다가 여당 내에서 싸움이 크게 일어났었고, 또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층, 호남 이쪽에서 이탈을 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든지 또 학교 현장에 네이스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보 성향, 좌파 성향 쪽에 이탈을 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당시 탈권위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거나 트집을 잡는 이 보수층에서의 어떤 공격 이런 것도 적지 않게 먹혔기 때문에 보수층, 노무현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이쪽이 확 돌아서 있는, 그럼으로써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집권 기반의 허약함,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큰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46%, 7% 정도 득표를 했는데 2등인 정동영 후보가 한 24%쯤 나왔나요? 엄청난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그때 15% 2007년 대선에서 나왔는데 이회창 후보 지지자도 이명박, 정동영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 이명박 쪽을 더 찍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를 안 했으면 이명박 후보가 50%는 당연히 넘었을 것이고 55%까지도 넘었을 거다. 이 관측이 좀 힘이 실리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세게 집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또한 한나라당의 굳건한 주류 세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라당 자체가 이회창 총재 이후에 공백 상태가 좀 컸거니와 전통 보수는 박근혜 쪽을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본선 경쟁력이 높고 수도권 중산층, 중도층에게 대중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한나라당이 결국에 후보로 선출을 한 겁니다. 그것도 당원 투표에선 졌습니다. 일반 국민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간발의 차이로 총점 1.1%포인트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 기반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하고 사실 좀 중도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민주당 범지지층 쪽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투표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사실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 독재적인 포갑적인 정부가 아니면 그 반대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층 내부에서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보, 중도 이쪽에서 시작되는 여론의 반발이 보수를 포위하게 되고 보수 일부에서도 아예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광우병 문제뿐만은 아니었죠. 총선에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친박 학살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친박이 탈당한 친박 무소속이나 따로 당을 차려서 나간 친박 연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걔만으로는 별게 아니네 라고 하는 그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진보 대 보수의 문제일까요? 보수 입장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한번 틀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비슷한 것보다는 한 가지 비슷한 게 있다면 선거 직후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광우병 쇠고기를 만나서 뚝 떨어지기 직전에 뭐가 있었죠? 2008년 4월 총선이 있었고 총선에서 이겨버리면 권력을 더 크게 잡은 거 아닙니까? 대선도 이기고 총선도 이겼어요. 권력을 크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의 논리가 더 강하게 남습니다. 남아있는 선거까지는 시간이 많고 이명박 정부로 치면은 2008년 4월 5월이면 남아있는 전국 선거는 2010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예요. 그때까지 2년이 남은 겁니다. 선거가 2년이나 남을 때 국민은 뭘로 정부를 통제합니까? 지지율로 통제하는 거예요. 선거가 별로 안 남았으면 선거를 통해서 통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힘을 실어줄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 국면으로 가는데 선거가 많이 남으면 지지율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지율만 갖고 대통령을 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가 끝난 직후 그리고 다음 선거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이때 국민은 대통령 지지율 평가,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뚝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신기하게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예. 자, 마저 좀 더 살펴보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처음에 20%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고공행진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잘 버텨요. 30, 40%대에서. 왜 그랬느냐? 일기 정권이에요. 일기 정권. 일기 정권이고 그 전에 민주당 정권이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쌓여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기 권력 박근혜가 부각이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결국 임기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고 다만 이명박 직계 세력은 작살이 났죠. 그때. 새누리당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계 쪽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친박이 학살됐다면 2012년에는 친이가 학살되는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떠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명박의 지지율 선방 20% 밑으로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30%, 40%를 선방했던 주요 원인이 뭐였냐? 그겁니다. 차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10년 이미 했고 이명박 정부는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 권력을 위해서라도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친이 대 친박이 가장 갈려 있었던 게 세종시 수장안입니다. 근데 세종시 수장안은 친박이 민주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부결시켰어요. 이명박 이미 패배에 들어간 겁니다. 박근혜 위주의 새누리당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이상은 친박 쪽에서도 굳이 친이를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권력은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너무 떨어지면 박근혜 차기 후보에게도 나쁜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결국에 이명박 정부 중후반기의 지지율은 친박 쪽에서 떠받쳐 준 거예요.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까내려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친박 쪽에서 살려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를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1987년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 51.55%로 유일한 과반 득표로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가. 근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결정적으로 떨어지느냐?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비선 의혹 요거는 국민들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민감한 곳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박근혜를 찍었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지? 쟤네들 누구지? 이렇게 된 겁니다. 박근혜가 왜 50%를 넘어가면서 승리했느냐? 보수층 지지뿐만 아니라 개혁도 박근혜가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개혁을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새누리당이죠, 그쪽에서 워낙 반발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 개혁을 박근혜가 하면 되지 않을까. 박정희 딸이라고 하는 후광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 사회가 진전될 수 있다면, 복지를 할 수 있다면, 경제민주화 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50%를 넘긴 거예요. 박근혜도 한때는 콘크리트이기도 하지만 확장성이 없다, 40%에 갇혀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입니다. 그 박근혜가 50%가 넘었던 이유는 개혁을 박근혜가 하면 어떨까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나오고 웬 무슨 정윤회 최태민의 사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수층 안에서도. 그때 국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이랑 비슷해요. 광우병 때보다는. 광우병 때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광우병 때는 이명박 정부가 뭘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정책적으로 뭘 하다가. 근데 이거는 뭐다? 나사가 풀려서 떨어진 겁니다. 기계가 과하게 작동하다가 고장난 게 아니라 나사가 풀려서 떨어진 거라고,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할 거면 이명박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가 아니라 박근혜 중반기로 접어들 때 정윤회 문건 파동하고 비교를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지지율은 왜 그러면 초반부터 높지 않았을까? 대선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52대 48로 이겼는데 나머지 48을 적으로 뭉쳐놓은 상황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48이 적으로 뭉쳐진 데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역작용이 있었던 거죠. 5년 동안의 역작용. 예,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간에 한쪽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 안 했는데 붙어줘가지고 박근혜를 50% 넘긴 쪽에서는 박근혜가 그 개혁을 해봐라 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박근혜는 반개혁이라고 이미 생각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초기에 뭘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그때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 아니었어요. 보편적 기초연금. 근데 바로 후퇴에 들어가잖아요. 네. 바로 후퇴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 이걸 보면서 그냥 저기는 그냥 예전에 그 보수정부의 연장이네. 이렇게 되면서 여론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박근혜가 50, 60의 산을 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30까지도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박근혜 지지율도 총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2016년 총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올라가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져 올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평가의 특징을 띠고 멀리 있을 때는 절대평가의 특징을 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도 2015년에 조금 지나니까 올라갑니다. 그거 조금 믿고 까본 게 그거예요. 유승민 찍어내리게 한 거. 자신 있으니까.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높다 이겁니다. 이러다가 결국에 크게 맞는 거죠. 왜냐? 지지율이 회복이 됐다고 해도 50일 넘은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면 지지 안 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가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좀 싫으면 새누리당 찍어. 이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니 정부도 좀 혼날 건 혼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미 2연속 정권이 됐어요. 그때. 새누리당 2연속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2012년 여대 야수였죠. 2008년에도 여대 야수였어요. 여대 야수가 2008년부터 해서 2016년 총선 전까지 8년 동안 이어집니다. 새누리당 여대 야수가. 대통령도 새누리당에서 2번 연속 나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총선을 치르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야 40% 좀 나올 수 있다 치더라도 지지하지 않는 50 얼마 되는 60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어느 쪽이 더 투표장을 더 많이 갈 거냐 이 게임인데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이 빠졌고요. 그때 또 거대 양당 체제가 깨지면서 저쪽 편이 싫으니까 우리 찍어 이 논리가 무력화됐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총선을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120 몇 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얻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또 이런 이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례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야당이 까불면 여당이 이기게 돼 있고요.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 좀 선방하는데 하면서 여당이 까불면 또 야당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도 조국 사태 거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 지지율 70 얼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80 얼마. 근데 나중에 2019년에 하노이 노딜 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50대로 넘어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한일 갈등 이런 거 부채질해서 다시 올리나 했는데 조국 사태 떨어지면서 또 떨어져요. 그때 한국갤럽에서 40 밑으로까지 떨어집니다. 39까지인가로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이거. 그 39가 아무리 튼튼하게 문재인을 지지한다 해도 40 이상의 사람이 투표장에 가면 이기는 거니까, 야당이. 근데 조국 사태 이후로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이쪽 계속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 총선에서 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제1당 되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그 순간부터 여론은 다시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 여론이 절대평가를 하듯이 그때부터 민주당에 대해서도 엄정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하필 더더욱이나 2020년 총선을 압승으로 끝낸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총수를 두고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한 찬스를 잡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긴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5년 만에. 보통 한 번 잡으면 10년 가는 건데 5년 만에 넘겨줬어요. 왜? 2020년 총선에서 너무 잘 나가서.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또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 우지근 뚝딱 돼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도 0.73%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5년 만에 졌다는 거에 민주당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먹은 거죠. 근데 또 까불다가, 검수완박으로 또 까불다가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이 순간부터 다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론의 주요한 초점이 맞춰지고 질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될 때 7, 80%대였기 때문에 깎여가지고 40%까지 내려온 거라면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50% 수준이었던 것인데 조금 깎이면 40%대 되는 거고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잘못하면 40% 선도 무너지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40% 넘기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목표를 50%가 아니라 40%에 잡는다. 우리도 그냥 문재인 정도만 하면 돼. 그래도 다음 총선 이겨 하면서 40에서 45 정도로 잡고 간다면 그러면서 중도나 진보층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거 없이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을 했고 김영삼 정부는
사정 드라이브를 해도 구정권을 쳤지 야당을 치지 않았습니다. 구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김영삼 집권 블록 안에 있는 세력들이에요. 사정을 해도 그쪽을 쳤다고. 야당 김대중 쪽을 친 게 아니라. 자, 그런 식으로 지지율을 올려왔는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을 올리고 현재 정치 지형을 극복하려면 중도나 진보 쪽에서 호응할 만한 정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40만 올리면 돼. 40만 넘으면 돼. 지지층만 결집시키자. 우리도 문재인처럼만 하자. 이렇게 되면 잘해봐야 문재인처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거는, 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유권자 100 중에서 33이라고 칩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33이야. 근데 민주당이 똑바로 안 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이미 나타났지만 다음 총선 때 지지율은 떠나서 투표율부터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층이 33인데 다음 총선에서 60만 투표를 해요. 근데 윤석열 지지층 33 중에 대다수, 절대다수인 30 이상의 투표장에 가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지지율 30 찍었는데 총선에서 승리했잖아요. 탄핵 역풍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그럼 탄핵을 왜 갔는데? 탄핵도 이미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에 이미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지지율의 반 정도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하다가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경거망동하면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명박, 문재인 다 정권 중간에 있던 선거 이겼습니다. 지지율 떨어져도. 지금 또 보면 지금 굳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확률보다 국민의힘이 이길 확률이 좀 더 큽니다. 지금 봐도. 근데 일단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은 누가 더 못하나 이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못하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지니까 우리는 다음 총선 이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까불고 탄핵도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럼 뭐겠어요?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덜 못하면 돼. 저쪽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쟤들보다 나을 만큼만 하면 돼. 요렇게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서로 간의 피드백으로 돌아가다가 여기에 질린 국민들은 투표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경쟁하면 누가 투표하고 싶겠냐고요. 이미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투표율은 하락 국면으로 갑니다. 지난 대선이 지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아주 살짝 낮았어요. 근데 요번에 지방선거가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더 낮았습니다. 요번에 총선은 2020년 총선 66% 요거보다 2024년 총선은 더 낮을 거고 심지어는 2016년 총선의 58%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더 못하나 이 게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내다볼 수 있는 건 일단은 다음 총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전에 투표율이 이대로 가면 확 저하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통한 한국 정치의 사이클 분석해봤고요. 한국 정치의 사이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